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강의 제목 중에 제일 거대한 의료사회 죽음이라는 강의 주제를 주셔서 마찬가지 앞선 연자들처럼 한 달 동안 문재영 선생님을 원망을 하면서 이선영 선생님이랑 그냥 우리 산 사람을 대할 때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로 좀 나눠서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냥 저 의료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죽음도 사실 아직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생애 말기에 원하는 곳에서 지내고 또 원하는 곳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 지금 중환자 의료진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죽음에 대해서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좀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 좋은 죽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한 개인으로 대해지는 것, 안 아픈 것,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사람들마다 좋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근데 이 환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피하고 싶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게 죽음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비중들을 보면은 절반 이상에서 응답을 한 게 바울이나 블래더 인컨티넨스가 있는 것, 뭔가 기계에 의존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 침대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고 모든 시간 혼란스럽고 이런 이제 모든 시간 동안에 이런 케어를 요구받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죽음보다도 나는 이 삶이 지속되는 거는 오히려 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말을 아마 중환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이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왜 쓰는지 저희가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쓰신 분들한테 이 왜 쓰러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깔끔하게 가고 싶다, 이런 뭐 자식들끼리 싸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쓰러 오는 사람들의 그런 동기도 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 법이 거의 5년, 6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열심히 중환자 치료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환자분들을 이제 연명의료 결정을 하면서 보내드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이 경험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부분과 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제 제가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기사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존엄사법, 안락사법, 웰다잉법, 이제 이런 표현들로 연명의료 결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기사의 타이틀들을 봐도 호흡기 뗐다. 근데 절대 1년 동안 이 36,000명이 다 호흡기를 떼진 않았고, 이제 호흡기를 가지고 있지만 뭐 심폐소생술을 유보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호흡기를 안 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이거를 내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해두면 깔끔하게 콧줄도 안 하고 호흡기도 다 떼고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논의를 하기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이게 연명의료가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회의 인식과 또 의료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어떤 괴리가 있고, 우리가 의료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지,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뭘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저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좀 이 중환자실 하면 또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지 이제 다 비슷한 사례를 준비했는데, 이제 78세 남자 환자분이 이렇게 당뇨, 혈압, 파킨슨병으로 투병하시면서 휠체어로 거동을 하시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이 치매가 있는 배우자와 두 분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고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고, 오히려 이 환자분이 휠체어 거동하지만 사실 배우자를 조금 더 챙기고 이런 부분도
부분도 있었는데 배우자 치매 악화를 보면서 3년 전에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언젠가 이런 게 이제 결정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고 나는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간이 최대한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존엄한 마무리가 되길 희망하며 가능하면은 집에서도 임종하길 바란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밝히면서 작성을 했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뒤통수를 찌으시고 어지러워서 그래도 응급실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와서 보니 심한 뇌출혈이 확인이 되었고 응급실 체류하는 중에 갑자기 의식 저하가 되면서 응급으로 기관 삽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작성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이 사람이 임종기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 의료를 시행을 한 거고 응급 개두수를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해도 물론 안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 안 하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하면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진의 권유를 따라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2주 지나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호흡을 지속을 하면서 폐렴이나 신기능 저하 등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 의료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언제든지 악화돼서 사망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이 임종 과정으로 볼 수는 없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좀 꽤 됐고 자발적으로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관절 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자녀들은 환자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고 의학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기관절 개술을 안 하고 경과를 보다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아니 언제든 임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임종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지 중단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항상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셨는데 혹시 집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쓸 때 나중에 호스피스 받고 싶다고 체크를 했는데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과 생애 말기 임종 간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고민해서 진짜 회복이 안 되는지 생각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임종 과정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가능성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량한 예후가 예상되고 결국 임종하실 걸로 생각이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그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회복이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치료하는 걸 얘기하느냐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요즘 발생하는 많은 어떤 의사 집단의 문화, 소송에 대한 두려움, 의료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고 그게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으로 반드시 이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아마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과 이 환자와 가족이 바라는 생애 말기와 임종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큰 간극이 있고 연명의료 결정은 어찌 보면 선결 요건인데 이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의료와 복지와 사회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오늘은 좀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말기와 임종에서 의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많이 좀 쓰고 있는데요. 환자가 자기가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내가 의료행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반드시 연명의료와 같은 의료행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고 어디서 죽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환자, 가족 또 다른 돌봄 제공자, 의료진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전 돌봄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문재영 선생님께서 아침 강의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질병 궤적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 임종 돌봄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은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호스피스는 굉장히 일부 질환에서 말기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인적인 케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기관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이 마지막에 내가 좀 더 괜찮게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좀 더 이제 생애 말기 돌봄 부분에 가까운데 이제 이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전문 인력이 없이 일반 의료 인력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케어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별도의 어떤 지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의 우리 의료인의 의무화해야 될 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은 호스피스보다도 이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걸 잘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생애 말기라고 하는 게 그럼 말기를 얘기하는 거냐, 임종기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때 환자를 힘들지 않게 해주어야 되고, 어떤 의료 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걸 결정하고, 어디서 지낼지에 대한 걸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지지해줘야 되고, 또 임종이 점점 더 임박해질 때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고, 장소는 이제 모든 의료 환경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적시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수준의 면에서는 어떤 전문 완화의료는 아니어도 일반 완화의료 수준에서 이런 생애 말기 돌봄이 제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연수 강좌를 듣는 분들은 사실은 대다수가 이제 의료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하는 생애 말기 임종을 위한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이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간극을 메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진으로서 먼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이제 행하고 의료 행위를 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고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논의를 할 때 처음부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무엇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아무리 일반인들이 의료적인 설명을 잘 알아듣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가득해도 사실은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들이 환자 가족과 얘기를 할 때에는 일단 큰 방향에서 우리가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의료적인 목표와 환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 목표를 같이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골을 논의하고 골에 맞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구체적인 골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세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료적인 정보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의료적인 정보를 전달을 했을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듣고, 당신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방향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권해주는 그런 과정을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애 말기 돌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큰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다른 사례를 하나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72세 남자 환자 김 씨가 폐질환으로 25년간 투병을 했고, 배우자는 암으로 사별을 했고, 자녀가 넷이 있는데 딸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고, 4년 전에 중환자실 치료를 갑자기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기관절개까지 했는데도 또 재활을 해서 이 기관공을 막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1년 이내에 폐렴 및 동반된 급성 악화로 2차례 정도 이제 입원을 한 이력이 있었고, 집에서 가정용 산소를 적용하면서 지내다가 발열, 호흡곤란, 기침, 객담으로 입원을 해서 폐렴 및 이 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대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흡기를 쓰면서 이런 그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고용량의 산소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10일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흡 부전이 진행하는 추세에서 담당 의사가 이제 환자와 딸에게 중환자실 치료 인공호흡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호흡 부전이 진행하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우리가 곧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 기저의 폐질환도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기관절개술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환자가 예전에도 내가 그때도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의료진이 잘 해줬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오는 상황일 때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처치들도 다 원한다는 말이냐라고 했더니 딸이 옆에서 워낙에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이 환자는 연명의료를 원하는 걸까? 이제 좀 이런 퀘스천을 좀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의료 현장 전반에서는 보통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뭐 가족 심지어 일부러 떼놓고 와서 사전 연명의료 양서를 작성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질병이 진행을 하면서 말기로 판단이 되고 할 땐 되게 의료진이 권유해서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임종이 임박해졌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행이 모든 기관에서 다 가능하지는 않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연명의료 약성을 작성할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하겠다 안 하겠다, 물론 이제 환자들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작성 때 콧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선호들은 밝힐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의료진이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했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그때 연명의료가 될지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어진다면 중단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의미만 이렇게 밝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 연명의료 안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은 너무나 모호한 말이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제 의료 행위들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유보와 중단의 이런 두 가지 가능성, 그리고 사실 지속하는 것까지 세 가지의 그런 옵션이 있어서 모든 걸 곱하면은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내부적인 것들은 이 어떤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서식이 10페이지에 가깝게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게 한 줄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연명 의료 계획서도 사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다르지 않게 이게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건 이제 의사랑 작성하는 지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런 서식들은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효용이 사실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을 하게 될 때는 어쨌든 뭐 어떤 종류든지 간에 환자가 서식으로든 구두로든 밝혀둔 이 의사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연명의료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각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 의료행위보다는 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표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어서 그 표현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먼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환자가 무엇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애말기 치료의 방향성과 돌봄 목표, 고르브 케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통은 던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도대체 너는 의사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는 눈빛으로 저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환자분 가족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뭔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이냐, 나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주관식으로 보기를 드릴게요 하면서 안 아픈 것, 혹은 좀 더 오래 사는 것, 뭔가 이게 장애가 없이 사는 것, 독립적인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그 환자가 내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혹은 피하고 싶은 게 뭔지를 우리가 탐색을 해나가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치료는 당신에게는 그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일단 해보는 게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같이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적인 면에서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의료진들이 다 사전 돌봄 계획 개념에 좀 익숙하게 이런 논의를 뭐 의료인 플러스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상담사까지 다 잘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기 임종기 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전부터도 의사결정 능력 제한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추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아무리 처음에 논의를 잘 했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서식으로만 나중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이제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래서 고르브 케어를 지금 급성 악화에서 회복해서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걸로 설정을 하고, 인공호흡기 적용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합병증이 동반돼서 별로 이제 이 환자를 회복시켜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모아서 예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르브 케어를 재논의를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괴롭게만 하는 무리한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는데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다. 근데 지금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왜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혼란스러워하는 가족도 있고, 이제 같이 돌보던 딸은 이 환자를 잘 돌보지 못해서 환자가 이렇게 나빠졌구나 하는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제 이런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치료를 전환하자 하는 건 아니어도 우리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자라고 담당 의사가 잘 설명을 해서, 가족들은 이제 수일간 상의하고 이 조금 더 일단 괴롭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이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 전원이 이런 이 연명의료에 대한 서식을 작성을 하기로 했고, 추가적으로 환자를 더 괴롭게 하는 시술은 안 하기로 했는데, 다른 건 일단은 유지를 해달라라고 했고, 이 환자는
이제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도 않는 경과를 보여서 아들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면담을 요청하면서 기관절 개술을 하면은 환자가 지금 더 혹시 편해지는 건지, 그다음에 호스피스는 혹시 갈 수가 없는지, 요즘 폐질환도 호스피스 적용이 된다고 들었다.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임종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 때 예상되지만 임박한 걸로 판단하기 전에 또 임박한 시기에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분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학제 전문가들이 이 환자가 마지막까지 좀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단순히 뭐 통증 조절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전인적으로 이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점을 살피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료의 내용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방향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법이 연명의료 결정법과 함께 이 호스피스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된 상황인데 상당수의 환자는 국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심지어 임종이 임박할 때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으로 5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고 있고, 뭐 다양하게 자문형, 가정형 이렇게 유형을 확대하긴 했지만 사실은 입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은 안밖에 없고, 다른 이제 중환자실에서도 볼 수도 있는 질환들의 경우에는 가정형, 자문형만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마지막에 그럼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장소가 있느냐인데 이제 거기에는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 수도권에 집중을 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인근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마무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런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질환에서도 사실 4분의 1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에 거의 한 달 이내에 짧게 이용을 하고 있고, 비암 이용자는 약간 민망할 정도로 1년에 이용하는 수가 거의 한 한 자릿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현장 전반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그려보면 암은 굉장히 그래도 옵션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급성기 병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집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 비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자문형, 가정형은 이용하는데 마지막에 만약에 돌아가실 때가 된다면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재택의료에서 제가 임종을 도와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신경퇴행성 질환은 대개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없고, 중환자실에서 종종 보는 급성기 질환 역시 이런 호스피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그냥 급성기 병원에서 사실 돌아가시게 되고, 혹시 살더라도 기능적 저하가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건강할 때 쓰면서 이런 걸 원한다고 해서 쓰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나 많이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생애 말기에 이런 편안하고 존엄한 돌봄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 돌봄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거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일반 완화 의료 수준에서라도 생애 말기 돌봄을 잘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계속 조금씩 악화되지만 그냥 바이탈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의료행위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있어서 아들들은 우린 사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딸이 너무 슬퍼해서 중단하자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당 간호진이 이제 볼 때마다 이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라인이 이제 거의 안 잡히는데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담당 의사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 의사는 이제 가족들에게 완화의료팀과 상담을 해볼 걸 추천을 하고, 완화의료팀과 상담을 했을 때 가족들은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하자, 더 괴롭지 않게 하자까지는 설정을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그럼 이대로 기다릴 것인가의 면에 있어서 환자의 마지막을 가족이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재설정을 하고, 이분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고 이제 1인실 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호흡기 요구량이 꽤 높아서 병실에 그대로 이걸 중단하고 올라가면 너무 사실 애도의 시간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당연히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인디케이션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병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약을 충분히 써서 완화를 하자라고 하고 가족들이 애도 시간을 가진 이후에 기계 전원을 오프를 하고 객담이 만약에 많지 않다면 발관도 계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연명의료를 아까 하지 말기로 했다 이 말은 너무 모호하고 계속 고로브 케어에 맞춰서 의료 행위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이런 연명의료 결정 이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명의료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뒤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와 돌봄 목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가족들이 사실 임종이 임박할 때 이제 다 되게 굉장히 슬퍼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슬픈 상황 안에서도 우리에게 만약에 환자와 함께 마지막을 좀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게 계속 그런 희망을 리프레이밍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 완화의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현실성을 당연히 의료진들이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뭐 의학적 문제와 선호와 삶의 질과 맥락적인 걸 다 고려를 해서 이런 구체적인 의사결정들이 이어가게 되고요. 대개 결국은 아무리 환자가 건강할 때 뭐 질병이 있을 때 미리 결정을 해놔도 자기가 생애 말기에 아주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실은 대리 의사결정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제도에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의사결정자들이 조금이라도 환자를 위해서 마음 편안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 완화의료팀 면담을 한다고 완화의료팀이 의사소통 스킬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 이 마지막 엔드 오브 라이프에서 고를 정말 뭘로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사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할 만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더 유보만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뭐 임종실로 전실하거나 이런 방향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종이 임박할 때 그걸 어떻게 가족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료진들에게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예전에 중환자실 이제 의료진들이 의사소통하는 거를 좀 돕기 위한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간극은 너무나 좁은 범위의 임종 과정에서만 국한되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윤리위원회가 있는 기관에서만 이행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법적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대리 의사결정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의료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식 작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돌봄 목표에 부합하는 의료 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최선의 이익 간에 계속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당연히 이제 의료진들이 그런 걸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임상윤리 이제 연수 강좌와 같은 그런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충분히 사실 이 의료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법은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그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랬더니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요것들은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점점 더 사람들은 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쓴 종이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제 가족들이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서 미안하다 엄마 먼저 간다. 세상에 너희들이 이해 못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원하는 마무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의료계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조력 존엄사법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발의를 한 이후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제 말기로 더 앞당기는 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고 이제 다른 제3의 법으로 조력 전엄사법을 발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하기에 여러 가지가 너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의료진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런 법적인 개정이나 사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결국 건강할 때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대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할 때 질병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할 때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달에 오세요. 약 3개월치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심각하게 논의를 할 수는 없어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제 얘기를 환자가 할 때 혹은 뭔가 우리가 클루를 잡을 때 당신은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거를 논의해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저 생애 말기 의료 행위를 결정할 때 조금 더 반영을 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질병 진단이 돼서 그 질병이 진행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치료 관련 의사결정 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전 돌봄 계획을 조금씩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물론 이제 말기로 판단해야지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고 이런 제한점들이 있긴 하지만 의무 기록에라도 계속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남겨놓고 환자와 가족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의료인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말기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의료진 마음속에서라도 이런 말기 판단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환자는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가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 때 과연 누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말기 판단과 함께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의료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대리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 환자를 좀 중심에 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에서 모든 환자들이 다 임종하시는 건 아니고 뭐 더 추가적인 건 안 하기로 했지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전원을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내 눈앞에선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이분이 이 병원을 떠나서 그렇게 오래 안 사실 것 같으면 거기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 좀 진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로브 케어에 합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의 그런 경과를 좀 생각을 해서 임상적으로 적절한 시기 임종과정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말기와 임종 의 과정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좀 마지막 키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 환자와 가족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가 지금 선에서 환자에게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각각 이렇게 골을 얘기를 하고 그 골 간의 간극을 계속 좁혀나가는 논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은 비록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나가시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너무 열심히 치료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되게 감사하다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너무 중환자를 돌보면서 사실 이 생애 말기와 임종에 이르게 되는 환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자체가 아주 마음이 편안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좀 더 괜찮게 보내드리는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